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별걸 다 하네요. 제가 학교 강의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강의 계획서대로 쭉 진행을 해 나왔는데 어디까지 왔나 보니까 이제 기초학전하고 화성학하고 사실은 밴드 편곡법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이제 뭐 2주 남았는데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온라인상이라 뭐 음악 이론을 막 전개하기는 좀 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편곡이라는 게 뭔지 또 편곡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얘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편곡자가 되는 길. 자, 편곡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음대 들어가면 이제 크게 작곡, 성악, 기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작곡 전공자들이 배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배우는 이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이론을 주로 이제 배우게 되고 그 중에서 편곡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단계별로 보면 맨 처음에 기초악전을 해야 되죠. 뭐 악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오선보가 뭐고 도가 뭐고 또 뭐 높은 음자리가 뭐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한글로 말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이열 하는 거 그 기초 악전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초 악전을 배우면서 동시에 공부를 하는 것들이 이 사보법. 사보법이라는 것은 악보를 그리는 법이에요. 이것을 뭐 대학에서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보법을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보를 보면 뭐 그냥 악보를 막 그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다 법칙이 있어요. 뭐 머리의 크기는 3도이고 기둥의 길이는 8도이고 뭐 이런 거 기의 기울기는 3도 도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음정 계산할 때에 1도, 2도, 3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분음표들은 4분의 4박자에서 4개씩 묶어서 그리고 4분음표, 8분음 뭐 이렇게 그리는 법들이 있어요. 사보법. 이것들을 음악 이론 공부할 때 기초 악전 배우면서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창.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악보 보고 노래 부르는 법. 아무 악보나 초견에 딱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시창. 그 다음에 청음. 요거는 어떤 음을 듣고 그 음이 무슨 음인지 어떤 음악을 듣고 그 멜로디를 악보로 적어내는 능력. 청음. 시창, 청음. 보통 이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하죠. 이것들이 초기에 음악 공부하는 초기에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 형식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뭐 작은 세도막 형식, 뭐 두도막 형식, 또 세도막 형식, 뭐 ABA, ABC, 뭐 소나타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실용음악 쪽에서도 보면 뭐
인트로, 벌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야. 그런 형식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우는 것이 음악 형식론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사.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이 서양 음악사 배우잖아요. 서양 음악이 어떻게 변화되면서 흘러왔는지. 그 다음에 대중음악사라고 있어요. 요거는 대중음악들이 또 재즈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과거에 어떤 형식으로 흘러와서 현재에 이르렀는지 이 위치를 알면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가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편곡을 하기 위해서, 편곡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요 위에 요거는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요렇게 기초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이제 작곡법. 작곡법이라는 것이 작곡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작곡을 그냥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서 영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작곡도 일종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 그래서 처음에 그 작곡가가 문득 떠오른 그 테마 또는 동기, 그 동기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것들을 막 구사해서 이 한 마디, 두 마디짜리를 8마디, 16마디, 24마디 이렇게 막 확대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켜 나가는 방법, 그것을 작곡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학교에 들어가면 4년간, 6년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성학. 우리 계속 했죠. 화성학.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면, 작곡법으로 해서 멜로디가 나오면 이 멜로디에 대해서 이제 반주 부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반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코드화 시키기 위해서 화성학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화성학도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전통 화성학. 요 전통 화성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대 들어가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전통 화성학이에요. 우리 클래식 음악들, 동요, 클래식, 이런 종류의 음악들은 전통 화성학을 가지고 화성화시키죠. 편곡할 때도. 그 다음에 우리 대중음악들은 재즈 화성학을 가지고 주로 이제 화성화시키죠. 우리 교회에 지금 CCM 같은 것도 재즈 화성학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민속 화성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잘 모를 텐데, 우리나라 그 국악 같은 거 있죠. 국악 같은 것을 편곡할 때 쓰는 화성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악들은 쓰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음악을 만드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코드들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오음계에서 어떻게 그걸 화성화시킬 건가, 코드를 붙일 건가에 대해서 이론화시켜 놓은 것이 민속 화성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화성학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화성학. 이것은 전통 화성학 시대에서 이거 너무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이거 너무 진부하다. 그래가지고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이론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막 해가지고 세력을 얻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대 화성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클래식 작곡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현대 화성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들어보면 뭐 좀 이상한 전위음악 같은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화성학도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야. 뭐 미디 그러고 정확한 말은 컴퓨터 음악이에요. 미디란 말은 각 악기 간에 통신하는 통신 방법을 미디라고 그러는 거고, 정확하게는 컴퓨터 음악 안에서 또 갈래를 이렇게 나누면 노테이션, 시퀀싱, 뭐 오디오 레코딩 뭐 등등 이렇게 쭉쭉쭉쭉 나누어요. 자, 컴퓨터 음악 아주 중요하죠. 현대 음악을 하면서 필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작사법. 요거는 우리가 작곡가들이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작사법을 알아야지 실제로 작사를 하지 않더라도 작사를 하는 또 이론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작사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작사법이라는 이론 체계가 있어요. 요 이론 체계를 이 작곡가들이 알면 가사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를 쭉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이 가사는 이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핵심 단어이고 이 단어를 멜로디 안에서 살려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작사법을 알면. 그래서 작사법을 아는 사람이 작곡을 하는 거하고 작사법도 모르고 작곡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결과가. 이 작사가 살지 않아요. 지금은 보면 거꾸로들 작업을 많이 하죠. 작곡가들이 작곡을 해놓으면 작사가들이 그 곡을 듣고 가사를 붙이죠. 이것도 똑같은 이제 에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작사가가 작곡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붙이게 되면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클라이맥스 이런 걸 살리지 못하고 그냥 가사만 붙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작사가가 작곡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곡은 지금 이 전체 곡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자기가 가사를 만들 때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가사 단어를 배치해 가지고 거기를 살려준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순서가 보면 지금은 사실은 거꾸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작곡가들이 이미 작곡을 다 해놓고 반주까지도 컴퓨터 음악이 있으니까 다 해놓죠. 그걸 들으면서 작사가가 가사를 붙이는 이런 식을 지금 거꾸로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먼저 가사가 있고 그 가사에다가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편곡자들이 코드 진행을 붙이고 어쩌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정상적인.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나라에 음대가 50년대에 생겼는데 그때 작곡과는 생겨 있었지만 작사과 이런 거는 없었어요. 지금도 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작곡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과거부터 있었지만 작사를 전공한 사람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작업의 순서가 작사가 나오고 작곡가가 그 가사에 곡을 붙이는 이게 전통인 것처럼 이렇게 됐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음악이 막 유행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작업하는 것들이
많이 또 번성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기초로 이런 이론 공부들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런 공부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것들이 대입법, 악기론. 악기론 같은 건 사실 여기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리듬 스타일, 카피트링이 있는데 대입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주선율, 그러니까 작곡법으로 뭐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멜로디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멜로디에 대해서 아리랑에 대해서 다른 이거하고 비슷하게 어울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진 다른 어떤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기법, 그것을 대입법이라고 그래요. 대비되는 선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편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론이 되겠어요. 편곡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대선율이라는 어떤 구성 요소로서 알아야 되죠. 다음에 악기론, 우선 리듬 스타일. 자, 우리 편곡하려면 어떤 이제 곡이 있어요. 곡이 있으면 그 곡을 우리가 이것은 어떤 리듬으로 해야 될지 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나의 살던 고향은 하고 이런 멜로디가 있어. 그러면 자, 이것을 어떤 리듬으로 할까? 자, 여러분들이 금방 머릿속에서 뭐 생각나는 것들로 해보면 왈츠, 그다음에 리듬 앤 블루스, 보사노바, 펑키, 고고, 슬로우 락, 슬로우 고고, 디스코, 리듬 많죠. 그런 리듬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리듬 스타일에서 또 다른 악기들은 어떻게 가고 이런 그런 것들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악기론. 요게 관현악법이라는 말로도 같은 얘기예요. 악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악기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악기로는 순수하게 그 악기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요 관현악법은 어쩌면 여기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같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 자, 이 악기론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각 악기의 구조, 역사, 운지법, 특성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룻이 있다. 그러면 그 플룻의 스케일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운지법은 이렇게 되고, 음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소리가 나고, 어떤 음역대에 빛깔은 어떻고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악보가 어떻게 그려져 있을 때는 손가락이 꼬여서 연주하기가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이 악기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악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악기가 여러 수십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수십 가지의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악기론입니다. 요건 지금 이거 틀렸다. 이거 꽂히는 게 맞겠네. 지금 보니까 그렇다. 요거는 저쪽 뒤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악기론은 악기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실제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카피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카피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국에 이런 과목이 없어요. 없는데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 대학 커리큘럼에다가 이런 과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거 한 20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책도 제가 쓰고 몇몇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편곡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들을 하는데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를 이 카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CD 있잖아요. CD를 듣고 악보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CD를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단선율만 듣고 알아내는 것이 청음이잖아요. 청음. 그죠? 근데 이거는 단선율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 전체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트럼펫, 트롬본 뭐 이런 각 악기들의 멜로디를 다 그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카피예요. 우리 밴드로 말하자면 어떤 팀의 음악을 듣고 거기에 멜로디 그리고 기타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건반 그리고 이런 총보 스코어를 그려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카피 트레이닝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쉽진 않아. 그런데 이 카피를 하면서 제가 그 편곡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권하고 무조건 권하는 것이 카피를 많이 하라라고 제가 권합니다. 이건 그리고 적어도 편곡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권하는 거예요. 카피는. 제가 옛날에 카피 트레이닝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어. 그리고 지금도 없어. 내가 알기로는. 제가 이거 내고 나서 다 팔리고 나서 다시 안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런 책이. 제가 썼는 거를 잠깐 여기 보면 말이죠. 카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여기 온 내게 필요한 악보를 언제든 확보할 수 있다. 여기 보면 보컬 그룹이나 교회 찬양단 단원 또는 리더들이 카피 능력을 제대로 갖추면 자신들의 연주단체에 필요한 악보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 점점 발전되는 모습으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내가 써놓고도 언제 이걸 썼는지 기억도 안 나네. 자,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게 카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것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다 읽어 드릴게요. 카피를 통하여 각 장르별 음악의 특성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 자, 장르별 특성이라는 게 요 리듬 스타일 얘기하는 거예요. 카피를 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한 곡을 카피하기 위해서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을 듣고 또 듣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감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듣고 또 듣기 때문에 한 곡을 카피하고 나면 그 곡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머릿속에 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발라드에 관심이 많다면 발라드 음악을 100곡 정도 카피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속에서 발라드 음악이 갖는 멜로디의 형태, 반주의 형태, 잘 쓰이는 악기들의 종류, 잘 쓰는 코드 진행 등 발라드 음악에 관한 그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카피를 하면 카피 100곡만 해보세요. 그냥 편곡됩니다. 예, 편곡 저절로 돼요. 자, 또 두 번째, 작편곡의 다양한 기법들을 저절로 터득하게 된다. 우리가 작편곡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음악 이론, 즉 기초 악전, 작곡법, 화성악, 대입법, 악기론, 편곡법 등 많은 이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금방 작곡가, 편곡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 면허증을 땄다고 금방 차를 몰고 복잡한 시내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이나 비 오는 날에는 어떻게, 주차는 어떻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면 그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야 할까, 그냥 통과해야 할까 등 여러 경우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운전을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 공부에도 숙련이 필요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CD나 카세트에 실려 있는 음악 하나하나에는 각 작편곡자의 모든 지혜와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 공부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많은 음악적 산 지식과 여러 가지 작편곡의 노하우들을 카피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곡을 카피하다 보면 각 음악 장르별 특성들이 저절로 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장르의 음악을 손쉽게 작편곡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작편곡 공부의 가장 좋은 숙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카피를 많이 하시면 편곡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거는 100%입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곡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모든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카피를 많이 하세요. 카피. 예. 그러면 편곡은 틀림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자, 이 오케스트레이션은 오케스트라 편곡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오케스트라. 이 밴드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오케스트라 편곡하면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밴드 편곡은 조금 약해 보이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오케스트라 편곡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밴드 편곡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스트레이션은 이 악기론을 다 터득을 하고 난 뒤에 이거를 오케스트레이션을 다른 말로는 오케스트라 편성법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 같이 이렇게 멜로디가 있고 피아노 반주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 그 반주 형태를 각 악기마다 막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쓰이는 그 악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클래식 음악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현악기군에서라면 포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래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관악기라면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이렇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금관악기군이라면 트럼펫, 프렌치혼, 트롬본, 튜바 이렇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각 파트별로 이렇게 네 파트를 각 악기별로 그냥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 물론 거기에 조금씩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대위 선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편곡자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죠. 물론. 그런데 배치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고 보면 솔직히 훨씬 더 쉬워요. 그래야 되는 악보 양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이 밴드 쪽은 사실은 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여기도 조금은 또 달라요.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여기는 정확하게 편곡자가 그려놓은 대로만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편곡자가 악보 사보할 때 만약에 한 개를 틀리게 그렸어. 그러면 이 양반들은 그냥 틀리게 연주해버려요. 그냥.
그대로 하니까. 근데 이쪽은 좀 달라요. 이 밴드 쪽은 연주자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세션맨들이 연주에 따라서 이 악보 그릴 때도 그냥 코드만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다가 대충 한두 마디 정도 자 이런 패턴으로 연주하세요 하고 샘플로 그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코드만 보고 연주자들이 이 세션맨들이 알아서 연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쪽에 이 실용음악 쪽 이쪽은 음반을 우리가 제작할 때 연주자 세션맨을 누구를 쓰는가에 따라서 음악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자, 우리가 편곡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편곡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스트레이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이 오케스트레이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는 뭐 마이크 같은 거 쓰지만 여기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편곡할 때는 자, 바이올린 예를 들어서 20대면 트럼펫 한 대하고 볼륨이 같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 12대에는 세컨 바이올린 8대가 볼륨이 맞다. 이런 각 악기 간의 볼륨 관계 그리고 각 음역 관계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비해서 이쪽에서는 또 전자악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밴드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자악기들의 효과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썼을 때 효과가 나더라. 이런 거를 이제 편곡자가 많이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 그런 편곡할 때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편곡할 때 나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액세서리로 넣어서 연주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거를 편곡할 때 미리 다 구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이론적인 거 외에 전자악기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쪽하고는 다른 사항이죠, 그게. 예. 그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편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해야 이제 정상적인 편곡자가 되는 거야. 근데 봐요, 여기 시창, 청음, 형식들, 작사, 컴퓨터, 화성학 이런 것들이 이 한 과목만 해도 이게 6개월, 1년씩 이 화성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몇 년을 공부해야 돼. 이 컴퓨터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학기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한 학기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자, 편곡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고 그냥 맛만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실제로 그래요. 이거 다 할 수가 없어. 예, 편곡이란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곡을 편곡자가 해야 될 일은 거기다가 화성학을 통해 가지고 반주를 만들고 코드 진행을 붙이고 또 대입법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선율을 만들어내고 리듬 스타일을 적용해 가지고 그 음악을 어떤 리듬으로 보사노바로 할 건지 펑키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리듬 스타일을 정해서 밴드 편곡법에 의해 가지고 전주를 만들고 또 간주를 만들고 사비에 리듬 스타일을 붙이고 엔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곡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편곡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음반을 만드는 과정까지 이론적으로는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인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음반을 만드는 데까지 만약에 편곡자가 관여를 한다면 사실은 뭐 편곡자가 여기까지 관여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곡가가 이 녹음할 때는 이제 디렉팅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노래 어떻게 불러라 어쩌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편곡자가 이제 녹음실에 가서 녹음하는 것까지는 해줘야지. 그래서 아까도 여기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녹음할 때 마이크 세팅 쭉 해가지고 그냥 라이브로 쭉 가면 끝이에요. 그게 뭐 거기다 더 손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뭐 이펙트 같은 거나 뭐 공간 이펙트 약간 주고 그게 끝이야. 근데 우리 이제 이 밴드 쪽은 이 양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녹음실에 가서 녹음하는가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자기 편곡의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믹싱 엔지니어가 또 뭐 믹싱을 이상하게 해놓으면 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엔지니어를 알고 좋은 녹음실을 알고 또 특히 잘하는 세션맨들을 아는 거 이것도 편곡자의 실력이에요. 실력. 편곡자가 이런 좋은 세션맨들 많이 알고 녹음실 좋은데 또 믹싱 엔지니어를 좋은 사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가수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음반을 많이 만드는 형편이니까 가수들이 이거는 뭐 편곡자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죠. 뭐 편곡자의 입장에서 직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수들도 많이 알고 지내야 또 자기한테 일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적어 놓은 거고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편곡자는 이 상황들이 많이 알수록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편곡자가 돼서 이제 먹고 살려면 이런 기획사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알고 일하면 일이 많이 생기겠죠. 가수들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뭐 이 외에도 또 실무에 들어가면 뭐 많이 또 있겠죠. 있는데 오늘은 뭐 우리 수업을 라이브로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거 편곡자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뭐 제 생각나는 대로 대충 얘기해 봤어요. 그런데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얘기들은 다음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얘기들 나눌게요. 요거 강의 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느끼는 점 있으면 톡방에다가 한번 쭉 올려보세요. 사실은 라이브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저한테는 한 3배, 4배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녹화 떠가지고 또 보정하고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일이 많아, 사실은. 자, 여러분들, 카톡방에다 한번 올려봐요.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